2020년 6월 어느 새벽 두바이 팔라초 베르사체 호텔 고급 아파트 문이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두바이 경찰 특수팀과 FBI 요원들이 동시에 진입한 작전명 폭스 헌트 2. 체포된 남자의 인스타그램에는 팔로워 280만 명, 롤스로이스, 구찌 가방, 전용기 사진이 가득했어요. 세상은 그를 성공한 아프리카의 젊은 사업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검찰이 붙인 이름은 전혀 달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바쁘게 돌아간 돈 세탁기. 이름 라몬 아바스, 별명 허쉬퍼피. 그가 세탁에 관여한 금액에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클럽을 겨냥한 1억 파운드짜리 사기 시도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한 나이지리아 청년이 어떻게 두바이 최고급 호텔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칠 수 있었을까요? 이건 한 개인의 범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무너지면 사기가 산업이 되는지 그 구조를 들여다보는 이야기입니다. 나이지리아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오나요? 아마 많은 분이 사기를 떠올리실 거예요. 실제로 옥스퍼드 대학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이 공동으로 만든 세계 사이버 범죄 지수에서 나이지리아는 전 세계 5위에 올라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스캠 분야에서는 점유율이 52%로 세계 1위예요. 한국과의 접점도 무시할 수 없어요. 한국에서 발생하는 국제 무역 사기의 약 16%가 나이지리아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2위 국가보다 4%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나이지리아일까요? 인구가 많아서? 가난해서?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아프리카에는 나이지리아보다 가난한 나라가 많지만 사기 산업이 이 정도 규모로 성장한 곳은 없거든요. 답은 이 나라가 걸어온 특수한 경제사 안에 있습니다. 모든 건 땅속에서 검은 액체가 솟아오른 순간부터 꼬이기 시작했어요. 1956년 나이지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 올로이비리. 쉘이 50년간의 탐사 끝에 처음으로 상업적 규모의 원유를 발견합니다. 이 발견은 나이지리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이었어요. 2년 뒤 첫 수출이 시작되었고 나이지리아는 석유 국가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석유가 묻혀있는 지역이 처음부터 문제의 씨앗을 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이지리아라는 나라 자체가 원래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1914년 영국이 식민지 운영비를 아끼려고 북쪽과 남쪽을 하나로 합쳐버렸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250개가 넘는 민족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고 신이 다르고 한 번도 같은 나라였던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같은 국민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과 일본과 태국 사람을 한 울타리 안에 넣고 오늘부터 한 나라라고 선언한 것과 비슷해요. 당연히 이 결합은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영국이 떠난 1960년 독립한 나이지리아는 불과 6년 만에 군사 쿠데타를 맞았어요. 그리고 1967년 남동부의 이보족이 비아프라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선언하면서 내전이 터집니다. 이 전쟁의 이면에는 석유가 있었어요. 나이지리아 전체 석유 매장량의 약 3분의 D가 바로 이보족 거주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쉘비피라는 다국적 석유 기업이 나이지리아 원유 생산의 84%를 통제하고 있었고 영국 정부는 이 석유 이권을 지키기 위해 나이지리아 연방 정부에 무기를 공급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후에 기밀 해제된 영국 정부 문서들이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전쟁이 시작되자 연방군은 비아프라 지역을 받아와 육지 양쪽에서 봉쇄했습니다. 차단된 건 무기만이 아니었어요. 식량, 의약품, 생필품 전부가 끊겼습니다. 비아프라 안에서 가장 먼저 쓰러진 건 아이들이었어요. 단백질 부족으로 배가 부풀어 오르고 머리카락이 붉게 변하는 콰시오커라는 영양실조 증상이 전역에 퍼졌습니다. 뼈만 남은 몸에 눈만 크게 뜬 아이들의 사진이 서방 언론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이건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통해 인류가 대규모 기아를 실시간으로 목격한 사실상 최초의 경험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구호 물자 공수 시도가 있었지만 연방군의 봉쇄선을 뚫기는 쉽지 않았어요. 구호 비행기가 야간에 몰래 착륙을 시도하다 격추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3년간의 전쟁은 1970년 비아프라의 항복으로 끝났어요. 사망자 수는 최대 3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그 대부분이 총에 맞아서가 아니라 굶어서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3년 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1973년 중동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거예요. 전쟁의 폐허 위에 갑자기 돈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중요해요. 당시 나이지리아의 풍경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수도에서는 정부 관료들이 유럽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항구에는 수입 물건을 실은 컨테이너선이 줄지어 들어왔는데 항만 시설이 부족해서 배들이 몇 달씩 바다에서 대기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1977년에는 아프리카 56개국에서 1만 6천 명을 초대한 한 달짜리 문화축제 FS탁 77이 열렸는데 여기에 현재 가치로 20억 달러가 넘는 돈이 들어갔어요.
한화로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축제 하나에 쏟아부은 겁니다. 새로 지은 경기장, 선수촌 규모의 숙소 단지, 전 세계에서 날아온 아티스트, 아프리카 대륙의 자존심을 세우겠다는 축제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석유가 실제로 나오는 니제르 델타의 마을들에서는 주민들이 여전히 전기도 수도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돈잔치에 불빛이 환할수록 석유 위에 앉은 사람들의 삶은 더 어두웠어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네덜란드 병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니까 힘들게 벌던 다른 수입원을 전부 포기해버리는 거죠. 나이지리아의 석유 달러가 밀려 들어오자 화폐 가치가 올라갔고 그 바람에 농산물과 공산품의 수출 경쟁력이 사라졌어요. 원래 나이지리아는 코코아와 파뮤를 대량으로 수출하던 농업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석유 붐이 시작되자 농부들이 밭을 버리고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도시에 가면 석유 관련 일자리가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석유 산업은 돈은 많이 벌지만 사람은 적게 쓰는 산업이에요. 공장도 마찬가지로 문을 닫았습니다. 수입품이 워낙 싸니까 국내에서 뭔가를 만들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나이지리아 경제는 석유라는 한 그루의 나무에 온 나라가 매달린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수출의 약 88%, 정부 재정의 약 65%가 여전히 석유에서 나옵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는 부패가 뿌리를 먹고 자랐습니다. 석유 수입은 정부 금고로 들어갔고 정부를 장악한 군부가 이 돈을 주물렀어요. 쿠데타가 반복될수록 새 권력자가 석유돈의 수도꼭지를 틀어쥐었습니다. 그 절정에 있었던 인물이 사니 아바차 장군이에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나이지리아를 통치한 군사 독재자입니다. 이 사람이 국고에서 빼돌린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국제 반부패 기구들의 추정치가 수십억 달러 규모예요. 미국 법무부가 아바차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만 4억 8천만 달러. 이게 미국 역사상 단일 부패 사건 관련 최대 규모의 자산 몰수 기록입니다. 아바차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지리아 반부패 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독립 이후 수십 년간 부패를 통해 빠져나간 돈을 인구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약 260만 원꼴이 사라진 셈이라고 합니다. 석유 가격은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죠. 1980년대 중반 유가가 곤두박질칩니다. 석유 하나에 기대던 경제는 마치 한쪽 다리로 서 있던 사람이 그 다리마저 꺾인 것처럼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나이지리아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1997년에 겪었던 그 IMF 구제금융을 나이지리아는 1986년에 먼저 겪은 거예요.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나이라와 가치가 절하되고 식료품과 연료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되고 기본 생필품 가격이 몇 배씩 뛰었습니다. 중산층이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밀려났어요. 여기서 나이지리아의 인구 구조를 한번 보셔야 해요. 이 나라의 중위 연령이 18세입니다. 전체 인구의 70%가 30세 미만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 엄청난 젊은 인구가 제대로 된 기회를 잡으면 경제 성장의 엔진이 되지만 기회가 막혀 있으면 사회 불안의 뇌관이 됩니다. 현실은 후제 가까웠어요. 대졸 청년의 실업률과 불안전 고용률을 합치면 40%를 넘겼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졸업장을 받아도 10명 중 4명 이상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설령 취업에 성공한다 해도 그 자리가 실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조카이기 때문에 혹은 뇌물을 건넸기 때문에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현지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대학에서 컴퓨터를 배웠고 인터넷에 능숙한 청년들, 능력은 있는데 갈 곳이 없는 청년들, 바로 이 조건 위에 사기 산업이 올라탔습니다. 1990년대 중반 라고스 같은 대도시에 인터넷 카페가 하나둘 퍼지기 시작해요. 저렴한 접속료를 내고 컴퓨터 앞에 앉은 청년들은 야후 메일 계정을 수십 개씩 만들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카페에 앉아서 하루에 수천 통의 이메일을 뿌렸어요. 내용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고위 관리입니다. 해외로 옮겨야 할 막대한 자금이 있는데 당신의 계좌를 빌려주시면 수수료로 큰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수천 통 중에 답장이 오는 건 극소수였지만 그 극소수에게서 뽑아내는 돈은 나이지리아 평균 월급의 수십 배에 달했어요. 이들이 바로 야후 보이즈의 초기 세대입니다. 야후 메일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에요. 인터넷 카페에는 암묵적인 위계가 있었습니다. 경험 많은 선배가 신참에게 이메일 작성법, 답장 유도 방법, 송금을 이끌어내는 심리 전술을 가르쳤어요. 일종의 도제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죠. 이런 류의 사기가 나이지리아에서 처음 시작된 건 아닙니다. 18세기 유럽에 이미 스페니시 프리즈너라는 수법이 있었어요.
감옥에 갇힌 부유한 귀족이 탈출 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편지를 보내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었죠. 나이지리아에서는 인터넷 이전부터 팩스와 우편으로 비슷한 사기를 치던 조직이 이미 있었고, 이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4.11구조이기 때문에 통칭 4.19 스캠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야후 보이즈는 이 오래된 수법을 인터넷이라는 새 도구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나이지리아의 왕자입니다 라는 문구가 누가 봐도 사기인데 왜 이렇게 어설픈 표현을 계속 쓰는 걸까요?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의 코맥 헐리 연구원이 이에 대해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결론이 재밌습니다. 어설픈 게 오히려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기꾼 입장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건 의심이 많은 사람과 몇 주간 메일을 주고받다가 결국 돈을 못 받는 경우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전부 허공으로 날아가죠. 그래서 일부러 황당한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우는 겁니다. 나이지리아 왕자라는 말을 보고도 답장을 보내는 사람이야말로 끝까지 돈을 보낼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낚시에 비유하면 미끼를 정교하게 다듬는 게 아니라 일부러 투박하게 만들어서 입질이 약한 물고기는 알아서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강하게 무는 고기만 골라 올리겠다는 전략이죠. 초기 야후 보이즈의 수법은 이런 단순한 선불금 사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을 노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BEC, 기업 이메일 침해라고 불리는 수법입니다. CEO나 거래처 담당자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하거나 주소를 정교하게 흉내낸 뒤 재무 담당자에게 이 계좌로 급히 송금해라고 지시하는 방식이에요. 사내 호칭, 서명 양식, 평소 말투까지 완벽하게 모방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진짜 상사의 지시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당 평균 피해액이 13만 7천 달러에 달해요. 개인한테 푼돈을 긁어모으던 시절과는 완전히 규모가 달라진 겁니다. 이 수법의 원조격인 사건을 하나 보겠습니다. 나이지리아 유니온 은행의 전직 임원이었던 에마누엘 은우데, 은행 시스템의 내부 작동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총재를 사칭해서 브라질의 한 은행에 접근했습니다. 제안은 이랬어요. 수도 아부제 신국제공항을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투자하면 막대한 수수료를 돌려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공항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도면도 부지도 인허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은행의 담당자는 이 제안을 믿었어요. 돈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또 이 사기는 약 3년간 이어졌고 빠져나간 총액은 2억 4,200만 달러. 피해 은행 전체 자산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은행은 결국 스페인의 산탄데르 그룹의 헐값으로 인수되었고 인수 과정에서 검은 돈이 숨기 좋은 카리브해의 조세 회피처 계좌에 묻혀 있던 비정상적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서 국제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은우대는 체포되어 2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놀랍게도 약 1년 만에 풀려났고 압수 자산의 상당 부분을 되찾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대형 사기가 은우대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기의 얼굴은 시대를 따라 바뀌었습니다. 포브스 아프리카의 표지를 장식했던 젊은 기업인 오비난네 오케케, IT 사업가이자 청년 창업의 아이콘으로 국제 무대에서 강연까지 다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면에서는 영국의 글로벌 중장비 기업 캐터필러 자회사에 임원 이메일에 침투해 가짜 송금 지시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FBI에 체포되어 미국에서 징역 10년, 포브스 표지 모델의 실체가 BEC 사기범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의 출발점 허쉬퍼피로 돌아갑니다. 라몬 아바스, 두바이의 초호화 아파트에서 럭셔리 라이프를 인스타그램에 올리던 이 남자는 미국 법률 회사에서 약 4천만 달러를 빼돌리고 프리미어리그 구단을 대상으로 1억 파운드 규모의 사기를 시도한 혐의로 징역 1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두바이 경찰이 자택을 급습했을 때 발견된 현금만 약 3,700만 달러 상당이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은우대 오케케 허쉬퍼피,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인물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사기를 병행했다는 겁니다. 은우대는 은행 임원이라는 신뢰를, 오케케는 스타트업 대표라는 이미지를, 허쉬퍼피는 인플루언서라는 브랜드를 방패 삼아 사기를 벌였어요. 수법은 달랐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사기가 뒷골목의 범죄가 아니라 합법의 탈을 쓴 사업 모델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업 사기만 진화한 게 아닙니다. 개인의 감정을 파고드는 사기도 한층 교묘해졌어요. 로맨스 스캠이라고 불리는 연애 사기가 대표적입니다. 소셜미디어나 데이팅 앱에서 가짜 신분으로 접근해 몇 달, 길게는 몇 년에 걸쳐 감정적 유대를 쌓아요. 매일 아침 안부를 묻고 장례를 약속하고 때로는 진심처럼 들리는 고백까지 합니다. 피해자가 완전히 빠져든 시점에 돈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병원비, 사업자금, 비행기 표값. 명목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2025년 미국 법원에서 선고된 한 사건에서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한 남성이 이 수법으로 6명의 미국 여성에게서 총 250만 달러를 빼돌렸어요. 피해자들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에게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자신의 저축을 보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기가 유지되는 데는 문화적 토양도 한몫합니다. 나이지리아 대중음악 안에 사기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요. 나이라 말리라는 아프로비트 뮤지션은 야후 보이 문화를 노래에 담아 큰 인기를 끌었는데 실제로 EFCC에 의해 11건의 사기 관련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졸업장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 현실에서 인스타그램에 고급차와 명품을 과시하는 야후 보이의 삶은 유혹적인 성공 모델로 보이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회에서 키보드 하나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환상이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2002년에 설립된 EFCC 경제금융범죄위원회는 22년간 약 1만 3천 건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폴과 합동으로 아프리카 56개국에서 6개시 1명을 체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구조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전체 기소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은 5년 평균 약 23% 수준이에요. 그리고 주로 잡히는 건 말단 실행자들입니다. 석유 수익을 빼돌린 대형 부패 인사들이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 비대칭이 야후 보이즈 사이에서 늘 반복되는 항변의 배경이에요. 위에서는 수십억을 훔쳐도 풀려나는데 왜 자기들만 잡히느냐는 거죠. 정당화는 아니지만 그 항변이 나오는 맥락 자체가 시스템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하나의 역설적인 장면을 짚어야 해요. 나이지리아의 최대 도시 라고스, 인구 2천만 명이 넘는 이 거대 도시에서는 인구의 약 70%가 슬럼이나 비공식 주거지에 살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도시에 400개가 넘는 테크 스타트업이 활동하고 있어요. 플러터웨이브라는 핀테크 기업은 기업 가치가 30억 달러를 넘겼고 페이스텍이라는 결제 플랫폼은 미국의 스트라이프에 인수되었습니다. 라고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테크 스타트업이 집중된 도시가 되었어요. 같은 도시에서 야후 보이즈와 테크 창업가가 동시에 배출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영어에 능숙하고 컴퓨터를 잘 다루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차이는 뭘까요? 투자자를 만날 수 있었는가? 사기 선배를 먼저 만났는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의 문이 열려 있었는가? 인터넷 카페에 의자가 먼저 비어 있었는가? 그 차이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갈랐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사기 산업은 그래서 단순한 치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경제 구조의 문제예요. 영국이 행정 편의를 위해 그어놓은 국경선, 그 안에서 발견된 석유가 만들어낸 부패와 네덜란드 병, IMF 구조조정이 남긴 상처, 그리고 일자리 없는 젊은 인구의 폭발. 이 모든 요소가 마치 지층처럼 층층이 쌓여서 만들어낸 것이 지금의 나이지리아 사기 생태계입니다. 사기범을 잡는 것은 필요합니다. EFCC의 활동도 인터폴의 합동 작전도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체포만으로 이 생태계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한 사기를 막아도 그 자리에 새로운 사기가 자라나는 토양이 바뀌지 않는 한 나이지리아의 인터넷 카페에서는 내일도 누군가가 키보드 앞에 앉을 겁니다. 나이지리아 인구의 70%가 30세 미만이라는 걸 다시 떠올려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 에너지가 플러터웨이브 같은 스타트업으로 갈 수도 있고 야후 보이즈의 인터넷 카페로 갈 수도 있어요.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는 결국 그 사회가 젊은이들 앞에 어떤 문을 열어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석유가 처음 발견된 1956년의 올로이비리 마을. 나이지리아를 석유 국가로 만든 최초의 유정이 있던 바로 그 마을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정은 오래전에 말라붙었습니다. 정의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포장도로도 없어요. 주민들은 여전히 빈곤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자원이 흘러나온 바로 그 땅에 그 자원의 혜택은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가 발견된 곳에서 부가 증발하고 증발한 부를 되찾으려는 시도가 또 다른 누군가의 부를 빼앗는 순환. 이게 나이지리아가 황금의 늪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